첫 화면 맨 처음 메인 하면 오케이 있는 게 훨씬 라이브 느낌이 있지. 가운데가 맹한 거보다는. 그리고 요거 이거 두 개를 켜야 돼. 아, 이렇게. 오, 훨씬 낫잖아. 이야, 어때 이거 이렇게. 와, 그럼 두 개만 키라는 거죠? 잠깐만. 이거 아웃이니까 이불 봐봐. 이거 됐다. 이거요? 어떤 거죠? 이게? 아하, 이게 좀 어렵다. 요것만. 얘네 두 개인 거죠? 다 아웃시키고 말할 때는 얘네 두 개. 지금 브리핑 하실 때는 두 개만 키고 알겠습니다. 다 아웃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토론할 때는 뒤를 살리고 가면 좋지. 네. 아이고, 잘 되겠죠? 교수님은 이쪽에서 대기로 앉아주시다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실태 과제인데요. 모금의 사업으로 진행된 실태 연구에 대한 내용 결과와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사실 토론회 진행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아마 기관에서들 많이 시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중계해드리고 그 전에 저희가 사전 의견으로 모아서 오늘 토론회를 발제, 그 다음에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먼저 저희 공동모금의 기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위기대응 강화사업 안정통 사업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고 그 뒤에 이번에 책임연구원을 맡아주신 권신영 교수님께서 실태조사의 연구에 대한 결과 공유, 그 뒤에 이제 자장과 토론자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지금 생중계 2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나누실 수 있고요. 이미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신 의견은 저희가 발제자와 자장분께 미리 공유해서 이따 토론 이후에 사전 질문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동안 토론이 끝난 후에 마감되는 질문까지만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도 방송을 처음 하는 거니까 끊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끝까지 함께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이경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박수로 맞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도 이게 그 오프라인에서 토론회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경험이고 이 경험들이 어쨌든 앞으로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또 좋은 밑거름으로 또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안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 전달 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되고 무시돼 왔던 부분이 바로 또 이 안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실감하듯이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사회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받아서 안전 문제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안전에 대해서 보다 제도적으로 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의료인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사실은 협회장으로서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이 돼서 진짜 현장에서 가깝게 다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많은 토론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협회는 어찌됐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안전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의제화하고 또 가능한 수단과 또 방법을 통해서 진짜 현장의 사회복지에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2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조아라 대리와 이경수 대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의 사업 설명은 조아라 대리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간단하게 이미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많은 인식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1차년도의 사업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연결해서 가지고 갈 거고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해결에 대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에서 처우 개선 계획이 3차 계획이 지금 수립 과정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리 대리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사회복지사협회의 조아라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저희 공동모금의 전국기획사업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안전은 통이고요. 안전으로 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길이라는 사업명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통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제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동모금에서 전국 단위의 기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눌러주세요. 네. 이쪽으로 한번. 네. 저희 오늘 사업 실시 배경, 사업 개요, 추진 현황, 2차년도 사업 안내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사업 실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상에는 시설이라든지 이용자분들에 대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력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실천 직무 특성상 종사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와의 안에서의 발생하는 그 안전 위협당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은 직무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폭력이라든지 사망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직무해상을 경험하였거나 직무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인데요. 특히나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상황을 주로 저희가 접근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복지단에서도 조사하였을 때 경미하게 이제 밀거나 움켜쥐거나 하는 경미한 이런 신체적 공격에서부터 칼이두르기나 강간시도까지 굉장히 치명적인 신체적 공격까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경우를 알 수 있고요. 특히나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취약 노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것 자체 공간 자체가 사회복지의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많아져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직무 교육이나 슈퍼비전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힘든 감정을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탓으로 이렇게 치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나중에 추후에는 소진과 2차 외상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해상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총 3차년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1차년도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사업 1차년도 종료되고 이제 6월부터 다시 2차년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종사자분들의 안전과 인권의식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추후에는 조례 제정까지 가서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좀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네. 저희 사업은 저희 조사연구, 심리지원, 위기대응 교육, 인식개선, 안전체계 구축 5가지 이제 내용으로 크게 진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사연구 같은 경우는 오늘 토론회도 같이 참여는 해주시지만,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신영 교수님, 그리고 대전 서부지역재활센터 김성현 센터장님이 저희 연구원으로 참여해주셔서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대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태조사 실시하였고요. FGI도 지금 실시해서 지금 결과 보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지원 사업으로는 상처받은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개인 심리지원, 그리고 집단 심리지원, 그리고 기관으로 찾아가는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관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이번에 시행을 했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 지금 17개 시도에서 14개 시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슈퍼비전 나누고 있고요. 이런 커리큘럼이나 좋은 사례들은 같이 공유해서 위기대응 교육이랑도 연계를 하는데요. 지금 보수교육이랑 연계된 부분들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저희가 줌을 통해서 위기대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 인식 개선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식 개선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서 좀 대전 지역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안전에 대한 이런 슬로건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 마음 약간 캠페인이라고 이제 종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캠페인과 그리고 코로나에 대비해서 종사자 감염 예방 안전 캠페인을 통해 이제 지원이 조금 어려운 기관들의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간중간 이제 사업 자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점검받고 같이 자문받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를 했고요. 심리 지원 체계와 법률 노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2000년도도 내용은 큰 틀의 사업은 유사합니다. 네, 하지만 1차년도에 시행되었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적용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리지원도 개인심리, 집단심리 진행이 되고요. 위기대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년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각 안전을 위협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종사자분들이 마주치는 건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기관 내 슈퍼바이저를 양성할 거고요. 그거를 기관 내에 실질적으로 이 매뉴얼들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 사업으로 잘하고 있는, 우수하게 하고 있는 안전 실현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우수 사례 발굴 시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안전체계 구축으로 법률 및 노무 안전체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좀 수시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먹네요. 저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 사회복지사가 안전해야 대전 사회복지 현장이 안전하다는 이제 표어로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금회에서도 이렇게 이용자분들을 위한 배분 사업이나 사업들은 많지만 종사자분들을 위한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안전한 현장, 더욱 안전한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의견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다음에는 바로 토론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및 안전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저희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님 권신용 교수님 모시고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및 안전 실태 설문조사를 좀 맡았고요. 전체적인 책임을 진행한 사회복지과 권신영 교수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매우 많고요. 또 이러한 자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안전 문제는 여러분 항상 있어왔던 문제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인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의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로 인한 목소리에 대한 대안이 어떤 건지를 함께 공유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발제를 맡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분량이 많지만 지금 시간은 조금 시간 제약을 한 20분 정도 돼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의 진행은 설문조사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청집단 면담조사,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 연구를 통해서 기본 이론적 근거들을 가지고 참조를 해서 결론 및 재원을 나타내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에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본인의 밑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기본적인 복지 안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봐서는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이용자의 복지 증진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 및 구성을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문헌 연구 및 그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과 위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실질적인 경험에 대한 부분을 담고자 VGI 면접조사로 진행됐고요.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병행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개요를 한번 보면요. 조사 기간은 2020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고요. FGI는 또 한 달간 그 4집단을 통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응답자의 인과학적인 상황, 사회복지사들의 자격, 실무 경력, 근무 분야,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상황이 조사가 되었고요. 사회복지 현장의 위험 실태 관련돼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위험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위험부터 해서 정보적 위험, 다른 그 선행 연구에서는 정보적 위험까지 해서 7가지 유형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여기 대전 지역에서는 환경적 위험, 근로 조건에 대한 위험까지 함께 포함시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리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와 발생 요인에 대한 원인, 장소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과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대전 지역의 최근 1년간 경험한 위험 경험 횟수를 이제 기입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700여 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5.49로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험 유형으로는 환경적 위험 평균이 23.2에, 이거는 보면 환경적 위험이라는 것을 세부 유형을 보면 주말 근무나 또는 초과 근무나 본인의 근무 이외의 시간에 그러한 근무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환경적 위험이라고 되겠습니다. 가장 높았고요. 언어적 위험이 그 다음으로 7.59에 정서적 위험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자의 80% 정도가 적어도 8가지 위험 중에 한 가지 이상은 경험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나의 동료들이 경험한 위험을 경험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간접 경험 횟수를 보면 평균 7.5회로 직접 경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경험을 노출하는 것보다는 동료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사람들의 그런 보고율이 높은 것이 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추해 보면 되겠고요. 이 또한 간접 경험 위험 유형도 환경적 위험이 7.8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 언어적 위험, 정서적 위험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정리만 해보면요. 신체적 위험은 직접 경험 횟수가 2.38, 간접 경험은 5.14. 이거는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요. 성적 위험이나 정서적 위험, 정보적 위험 다 영역에서 지금 위험의 경험 횟수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그 위험이 실질적으로 잠재된 위험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른 것들을 좀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언어적 위험 했을 때 문항들을 한번 보시면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 나에게 험한 말로 협박하는 경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고성을 지르는 경우, 이러한 세부 유형으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고성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특성으로 기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위험은 또 다른 직무 경험으로 우리가 한번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조사 대상자들의 유형을 좀 나눠서요. 복지 시설마다 그럼 신체적 위험 경험 차이가 좀 있을까 해서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관별 특성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위기 대응이나 또는 그에 따른 위기 경험을 다루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좀 그 기관 종류에 따른 경험 차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신체적 위험에서 좀 차이가 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시설의 부분이 다른 시설보다 빈도가 좀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같은 종사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장애인 시설의 이런 위험, 신체적 위험 노출이 높다면 그에 대한 시스템이나 지원 체계는 당연히 마련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부족한 실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에 대한 경험 차이를 좀 또 크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체적 위협하면 여러분들 종사자 선생님들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거주시설이 이용시설자들보다 좀 높게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밀접하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고요. 의료적 위험과 정보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위험은 거수시설 똑같이 정보적 위험은 이용시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는 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또 장애인 시설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나타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가 경험하는 위험이 우리한테 어떠한 종사자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극심한 피로감이나 의기소침,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직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게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면장애나 두통 및 소화장애, 그 다음에 결국 자기의 종사자의 그런 직업적인 회의감까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어떠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또 별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48.5%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리 대전 지역에서 가장 어떨 때 위험에 대한 부분을 느끼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클라이언트와 시설이 바뀐 가정 방문하는 기간, 그 다음에 야간 근무하는 또는 1대1로 상담할 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으로 했을 때 또 겹치게 클라이언트의 가정과 외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차량 안, 병원을 이송을 할 때라든가 또는 밀폐된 공간 이러한 의견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 발생 요인으로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즉 우리가 표적 행동으로 다뤄야 되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발생 요인으로 꼽는 경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신질환과 알코올 및 약류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불만,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종사자들의 낮은 건의, 서비스 제공상의 소통의 문제 이러한 부분으로 발생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직무 교육이나 또는 보수 교육 또는 우리 종사자의 교육에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종사자분들한테 그러면 우리 스스로로 인해서 이런 위험 발생이 나타날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게 좀 우아스러웠는데 한 73% 정도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그러한 요인이 뭘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의사소통상의 오해, 그 다음에 업무 경험의 부족, 전문 지식이나 기술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대응이 전문적 기술로 응대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훈련이나 이러한 지식 체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업무 경험이나 그러니까 신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 관리자에 대한 그러한 교육에서도 이러한
대면 서비스, 대면 기술에 대한 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위기 대응에 대한 기술 훈련 등이 필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앞서서 80% 정도가 위험을 경험했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 후에 대응 체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대응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경우는 상사나 기관에 즉각 보고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여쭤봤더니 41% 정도가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고에 된 상황은 그렇게 나타났고요. 반에 그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사적인,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는 32.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상사나 직장의 동료들과 상담이 29.1%로 나타났고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침 강화가 21.5%, 사후 조치가 없는 경우는 16.1%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위로에 대한 지지의 정서적인 지원에 좀 머문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담당 업무를 변경을 해주던가 또는 의료적 치료 지원이라든가 전문적인 심리 상담, 재위험 업무를 자제를 하거나 금지시켜주는 적극적 대응 체계들은 거의 다 10% 내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에 속한 기관의 위험관리 체계 제공 구축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일단 조금은 지역 기관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거는 좀 구축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제공이 86.5%, 의무 가입에 대한 예산 지원이 82.4%,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안전교육 실세 의무화가 76.9%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은 그에 반해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가 12.5%, 공공기관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가 26.8%, 제일 필요한 GPS 녹화 기능을 가진 게 18.1%, 그 다음에 버디 시스템, 2인 1조가 돼서 가정 방문을 하는 버디 시스템, 그 다음에 보안 및 경비 전담 인력 지원 등 이런 실질적인 제공 수준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위험 발생 시 효과적인 관리 체계 방안, 가장 효과적인 관리 체계 방안을 여쭤봤을 때 CCTV가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좀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CCTV를 사무실 밖에가 아니라 상담실이나 내부 공간에 대한 CCTV가 제일 이제 효과적인 걸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안 및 경비 장치 설치라든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체제, 이러한 부분들의 욕구 수준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 조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종사자들, 그러니까 양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듣고자 초점 집단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는 이용시설, 거주시설, 보호시설로 해서 이용시설도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총 4그룹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전 인터뷰를 먼저 했고요. 서면으로 먼저 질문지를 드려서 준비를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모여서 저희들이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8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위협당한 경험은 어떠한가, 원인은 어떠한가, 그러한 경험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 다음 자기의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사회복지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결과를 좀 요약을 해보면 먼저 크게 A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구체적인 사례는 몇 가지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시설 A그룹입니다. 이 A그룹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이용시설 기관입니다. 이 부분의 대상자분들, 현장 종사자분들하고 면접 결과 워낙 이제 그 이용 대상들이 좀 넓어서 위험 발생도 유형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기관들하고 좀 다르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정 소송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다른 기관보다 조금 더 좀 필요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용시설 B그룹은요, 중독, 정신장애인, 저소득층, 아동복지 등 요 대상자 관련 이용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상자별로 나눠진 서비스,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수행이 많아서요, 이용자들의 이제 자살이나 자녀에 대한 살해협박, 그러니까 보호자로 이런 긴급 출동해야 되는 위기 경험에 대한, 위기 개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많은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주시설 C그룹으로는 거주 이제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 아동, 양육, 노숙인 관련된 시설의 참여자들로 구성해서 여기에서는 24시간 거주인과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일 이제 크게 나타난 문제가 위험이 발생해도 그 이용자를 퇴소시키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그 이용자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 이후에 사후 조치에 대한 그런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됐고요. 특히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정 인력이 이제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서 위험이 일어나더라도 잘 대처하지 못하고 또 위험 발생이 되어서도 사후에 그러한 조치를 받기가 본인이 거기에서 누락이 되면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업무가 또 다른 종사자에게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가중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경우입니다. 보호시설 D그룹은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각각의 이제 노숙인 시설과 관련된 보호기관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선 이용시설 B그룹과 마찬가지로 위기적인 개입 상황에서 나타난 위험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나 관련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런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 그룹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과 위협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이제 가정 방문했을 때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자살하겠다는 시 또는 부부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아이를 볼모로 해서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학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아이에 대한 부분을 인해서 지압을 타놓고 침을 잡혀서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언어적인가 정서적인 그러한 위험 경험에 대한 사례입니다. 밑에 보시면 폭력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주시설에 생활인 간의 폭력이 여기서 말리는 가정 중에 이제 오히려 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부분에 경험을 한 경우고요. 여러분들 이 밑에 한번 보시면 제일 무섭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들고 창피했다. 이게 우리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이것을 언어화시키고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무로 인해서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토로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기간적으로 관심을 주었을 때 우리가 회복도 빠르고 직무에 대한 이후에 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여기과는 정보적인 위험의 사례입니다. 핸드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근을 하셔도 밤늦게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 그래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시달리는 경우에 대한 정보적인 위험에 대한 사례들이고요. 밑에 보시면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폭력에 또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그러한 보호자 부모님들로 인해서 또 그 학대에 대한 아이의 보호에 대한 개입을 적절하게 하는 가정 중에 나타난 경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와서 욕설을 하거나 언어적인 위협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밑에는 33cm의 시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위협을 가는 경우 알아봤더니 정신질환의 내력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군이라는 클라이언트의 사전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위험 대처가 또 달라졌을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인입니다. 원인을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다양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종사자들의 공통된 위험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무료거나 또는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시선이 있어서 돈을 주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한 것도 당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용자들의 그러한 시각이 너무나 팽팽해져서 이러한 위험이 계속 발생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입니다. 요 밑에서 보시면
어떠한 대응이나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조치를 했을 때도 무슨 사회복지사가 그래 희생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 경험 이후에 실질적인 이제 경험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반말만 해도 노인 학대로 신고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폐쇄된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자살까지 하는 실질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상의 그러한 위험들이 결국은 나의 가족 간의 관계 또는 그러한 우울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의 이제 내적인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변화는 망상으로 인해서 직원을 폭력, 성폭력으로 신고한 경우였어요. 이 경우는 나로 인해 문제가 나타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이나 기관장들이 그런 것들을 보는 시선, 나의 무능력으로 보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해서 직무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목소리죠. 소진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결국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 소진된 경험의 이후의 변화를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이 한 줄이 제일 먼저 이제 연구를 끝내면서 제일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한 목소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실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 현장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히 피하는 조치밖에 없어요. 단순 분리하는 조치가 있을 뿐이에요. 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언더를 이게 되나요? 붉은 거를 낼 수가 있나요? 가운데. 오케이. 여러분 서툴러서요. 이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부 규정에 사회복지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좀 많대요. 우리가 상해보험이 의무가입화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기관장이 그것을 직무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있어도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아요 라는 경험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 기관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게 제시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괜찮은 대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해측이 이제 분명하게 있어서 세부적 해측이 있고요. 이 기간이 1년마다 그 해측을 논의해서 또 실질적인 해측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 이 해측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당당하게 대응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많이 이제 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한 사례는 우리 기관만 가능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처 사례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청 한시 때문에 욕을 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지만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중간에 오래한 경력 직원들이 전문적인 대처를 좀 해주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칼로 위협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경찰과 밀접한 연관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6분이 10분 만에 도착을 해서 실무자가 거기에서 잘 대처를 하고 스마일 센터에서 상담 치료도 이제 받아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가들의 이제 그 사회복지 안전을 위한 제안을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회적 인식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용자들도 이제는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의무에 대한 부분도 이용자들도 조금 이제 숙지가 됐으면 좋겠다. 삼진아웃제라든가 우리 종사자들도 이용자들의 블랙리스트를 공유를 해서 그 위험분에 대한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 발생에 궁극적으로 보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 공통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
유관기관이 그러니까 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권익이나 권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공통적인 매뉴얼을 공유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 기관이 오셔서 거기에 바로 자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지원, 외부 지원 체계들과의 그러한 대응 매뉴얼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이용 수칙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겁에 질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보장 장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몸캠이나 CCTV 등에 대한 구축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이 되겠다라는 이제 현장가들의 실질적인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FGI 면접조사를 통해서 우리 대전 지역의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세부적인 안까지는 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매뉴얼 보급 및 대응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어디에 하나, 뭐 어디에 했으면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관별 또는 유형별 또는 직급별로 쓸 수 있는 매뉴얼 보급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해보험 의무 가입에 관련된 예산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해보험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용자분들입니다. 종사자들도 우리가 이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참여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숙지를 시켜서 우리가 사회복지는 파트너로 우리가 행해진다라고 하면서 항상 모든 몫은 우리의 종사자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이용자분들도 자기의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용자와의 계약적인 관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행동 지침, 그 다음에 종사자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사항은 인권 침해적인 행동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그런 지침서가 조금 제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무 특성, 면대면 서비스가 좀 많죠. 그래서 업무 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고 실행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것들이 가정방문 시 2인 1조, 그 다음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도요, 어떤 증거 확보나 뭐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다 CCTV나 이런 녹취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마련이 되고 실행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최종은 안전법 제정 및 법령 개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달에 조례를 이제 한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한 기관의 특정 기관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개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고 이제 우리의 전문적인 업무에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지침으로 이제 보시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에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나 의료적 지원이나 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나 법령 개정이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지원 기구입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저희가 처방을 먹고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항상 상쇄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까 찾아봤더니 사회적 지지체계였어요. 개인 종사의 자존감, 이 파워 이것보다는 주변에서 어떠한 지지체계가 있느냐가 가장 큰 영향이었는데요. 또 사회적 지지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동료 지지 체계, 뭐 정서적 지지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구 지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회 고충처리위원회, 왜냐하면 기관에서 이용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관장이 개입을 하면 똑같은 한 편이 된 사람이 또 개입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러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또 소송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 있을 때는 법률위원회, 이러한 법적 지원 체계 또는 문제 조정, 문제 해결위원회 또는 기구가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소송비나 전담 변호사 지원이라든가 또 어떠한 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민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매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지만 의료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지원에 대한 관련 기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자료였지만요, 제한된 시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발표를 마치고 또 보다 깊은 얘기는 심층 얘기는 토론회에서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신영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 발제자 및 저장 토론자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런 유튜브 라이브가 처음이라 다시 자리 정리하고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장은 대전 서구지역자활센터의 김성경 센터장님이 맡아주실 거고요. 네, 토론자 소개 및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위원 및 안전 실태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 진행을 맡은 대전 서구지역자활센터 김선경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우리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신용 교수님께서 지난 우리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에 대한 실태와 또 안전 체계에 대한 연구의 실태 조사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또 처음이라 긴 시간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바쁜 시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들이 많이 힘든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 시간 또 어렵게 시간을 우리 토론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토론자분을 좀 모셨습니다. 먼저 토론 첫 번째 좀 함께 해주실 우리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의 명한희 팀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토론에 우리 대전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우리 최영 부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권신영 교수님이 이제 이 조사 연구의 책임 연구를 또 맡아주시고 제가 포커스 그룹 FGI에 대한 진행을 4개 권역의 사회복지 영역별로 한 20여 분의 10년 이상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종사자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각각의 정말 우리가 위험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신체적 상황, 또 정신적 상황, 정보적 상황, 다양한 8개 영역의 어떤 위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고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인식을 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수준 차원에서 스스로 묵묵히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면서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먼저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권신영 교수님 쭉 조사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우리 명한희 팀장님께서 토론, 첫 번째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 FGI 때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거 하셨던 대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 업무가 사례관리인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명한희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 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두렵고 많이 떨렸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오늘 연구에 걸맞는 좋은 제안들 또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수 있을 텐데 저의 부족한 경험치가 이 연구에 부과되지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좀 많이 고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저도 너무 처음이라 좀 당황되기도 하는데 조아라 대리님께서 카메라가 예쁘게 보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떨립니다. 부족하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준비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번 연구를 위해서 1000여 명에 가까운 설문조사와 FGI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발제해 주신 권신영 교수님, 그리고 또 FGI 진행해 주셨던 김성경 센터장님, 그리고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을 우리 사협회 직원분들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현장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세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FGI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그 기관의 다양한 위험 요소들과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연구 자료에 잘 담아주시고 또 녹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된 것을 보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잘 담아낸 연구가 실제로 추후에 연결되어진 연구 속에서 실제적인 안전망을 사회복지사들에게 마련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와 기관들이 겪는 위험 상황에 대해 민감성을 갖고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일도 있어,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까지 이런 문항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해봤거나 내 동료가 경험해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의 직원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이미 경험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에 적힌 문항들이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직업군에서 이야기됐다라고 하면 갑질을 당했다, 뭐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상당히 심도 깊게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현장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는 게 좀 길었는데요. 우선 저는 이 주어진 연구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재원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부분들을 제가 느꼈던 소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저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의 위기와 우리의 인식이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지역 종사자가 최근 1년간 경험한 위험의 수는 평균 5.49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유형으로는 환경적 위험이 23.2회, 언어적 위험, 정서적 위험의 순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80.2%는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8가지 유형의 위험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위험의 상황에는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평균 5.49회라는 것이 1년으로 치면 2달에 한 번꼴 생각보다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그 빈도수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설문조사의 문항이 이제 제시된 직접적인 문항들을 보시면 되게 극단적인 폭력이나 그 폭력 수준이 되게 강도가 세거든요. 그런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비언어적이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경미한 수준의 위험 요인들, 하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위험들은 아마 이런 설문에서는 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빈도수가 생각보다 낮지는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본인이 느끼는 그 위험의 강도라고 느끼는 기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너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혹시라도 좀 더 무디게 느끼거나 이런 정도의 위험은 허용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위험한 업무는 클라이언트의 가정방문, 야간근무, 상담, 프로그램 제공 시 순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가정과 외부 장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업무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직감하면서도 위험한 상황과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에서 언어적 위험과 정서적 위험 발생이 높다고 할 때 이 위험들은 표면화되고 가시화되지 않고 종사자의 사적인 경험으로 치부될 개연성이 크다라는 결과에 전 참 크게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가정방문처럼 클라이언트의 개인 사적 공간에서 그 위험을 경험하거나 전화를 통한 1대1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개인만 경험하는 그런 경우 자신을 자책하고 사적인 경험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듯 개인적인 공간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사의 위험은 또 다른 직업군의 위험과는 그 피해 양상이 더 크고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이야기했던 클라이언트의 가정방문이나 야간근무, 또 클라이언트와 대면 상담 시 안전관리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잠재적 위험 발생을 감안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에도 상당히 수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개선을 통한 안전망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적 요인으로 응답되어진 내용은 지속적인 업무 과중,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한 정서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또 다른 부분은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업무로 인한 어려움, 곤란. 세 번째는 주말, 공휴일 근무 또는 법적 연차 사용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가. 이것이 지금 저희가 경험하는 위험의 환경적 요인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험의 요인이 된 내용들은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에서 받는 위험도 못지않게 사회복지사에게 소진과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이나 처우의 문제로 여겼지 위험으로는 저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안전실태에 이러한 문항들이 안전실태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이 환경적 요인을 위험사항에 넣고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이 환경적 요인의 위험들은 한편으로는 처우의 문제가 좀 연결되어 있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변화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위험인식에서 가장 높은 경험치를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 다른 부분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관의 업무 환경이 변화되거나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안전장치에 대한 일반화된 매뉴얼이 있어도 그 매뉴얼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의 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 중에 위험의 경험 후 공식적 대응 행동으로 해당 상사나 기관에 즉각 보고하거나 이것이 이제 41.6%로 보고가 됐고요.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6.3%. 이에 반해서 보고하지 않거나 가족, 친구, 동료와의 대화로 그치는 비공식적 대응도 32.6%라고 나왔습니다. 비공식적 대응이 32.6%라는 것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서요. 저는 이 비공식적으로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와 그에 따른 대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기관은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위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책임과 치부로 인식하지 않고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 위험을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수용하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서 공론화해서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임을 좀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저도 저희가 직원들, 이제 여자 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부자 가정에도 꽤 많은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상황이 잘 지나서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와이프의 아버님도 계셨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늘 독대하고 늦은 시간 밤낮 없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실적이다 뭐다 어떤 기관 내에서 해내야 되는 업무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분위기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론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제가 스스로가 위험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조차도 사실 별 틈도 없이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관에서의 어떤 위험들,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수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더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고위험 업무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제시된 버디 시스템이나 2인 1조의 버디 시스템 편성이나 고위험군 클라이언트 상담이나 가정방문 시 보조 인력, 경찰, 청원경찰, 의무경찰 등의 동행은 사실은 좀 사회복지사의 충원이나 이런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자리 잡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좀 직면하게 됩니다. 기관의 역할로만 그것들을 책임을 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 차원의 대체 인력 지원 등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희 복지재단에서 더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의 대체 지원 인력을 이제 업무 공백 시 파견되는 대체 인력 지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사회복지 고위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만 교수님께서 더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책무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도 너무 잘 적어주셨고요. 저희가 FGI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와 사회복지사 및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에 있어서 서로의 책무를 좀 담아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런 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의 계획과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지속적인 사정과 이런 계획 변동도 이루어지긴 하지만요. 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 페널티라든지 이용 제한이라든지 되게 구체적인 좀 조항들을 넣어서 마냥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자의 입장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비스를 주고받는 협력의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책무성 이전에 또 한 가지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범죄 이력이나 병력을 좀 알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적인 상황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요. 작년에 2019년도 9월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이력 클라이언트 집도 혼자 방문해요.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린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는 1년 가까이 만났던 클라이언트가 사실은 성범죄 이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퇴사한 후에 후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안 후임 사회복지사도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서는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에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건 뉴스에만 난 사례는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만나던 가정의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외형적으로도 좀 무섭고 겁이 났었는데 만나다 보면서도 좀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우연찮게 들었던 사실로 이제 폭력 전과나 이런 사실들이 있는 걸 알아서 방문을 가거나 그분을 만나는 데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도 했고 좀 공포감이 좀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런 이력을 알고 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도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사회복지사,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 선서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런 걸 좀 찾아왔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한때는 그 선서를 하고 그걸 보면서 나 정말 일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열정과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정과 이 관심들을 조금만 우리의 위험과 우리 사회복지사의 상황으로 돌이켜서 그 열정을 조금만 쏟아도 우리 사회복지사의 환경에 좀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대로 실현하고 함께 또 생활인으로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으로 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길, 이 사업이 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완전한 통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명화의 팀장님 뭐 아까 떨리신다고 하시더니만 준비 많이 하셨군요.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 중에 그 위험에 대한 경험 횟수, 직접적인 그 위험을 경험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제 그 대한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FGI나 조사 연구 자료를 놓고 봤을 때도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이 위험에 대한 강도의 인식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또 공감되는 부분 중에 좀 하나였고, 제도적인 차원이나 또 사실 사전 정보, 클라이언트들의 사전 정보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노출되는 그런 위험에 대한 상황들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최영 부장님 토론까지 듣고 종합적으로 우리 권시영 교수님도 응답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토론 우리 잘 준비해주신 명환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대전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우리 최영 부장님, 네, 두 번째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대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옆에 명한인 팀장님이 시작 전에는 굉장히 많이 떨리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말씀 잘하셔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덕분에 제가 더 떨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당황한 부분도 좀 생겼습니다. 먼저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제 뭐 협회 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해 주신 교수님들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들은 괴리감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위험 감도를 많이 느끼신 데 반면에 경력에 따라서 이거를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좀 이렇게 차이를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입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경력이 오래 있던 분들은 우린 예전에도 그보다 더 했어, 지금도 잘해왔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게 위험 강도가 괜히 나만 설레발 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사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현재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사실 클라이언트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저희들한테 이제 함부로 대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을 믿고 따라와 주시고 또 신뢰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연구 과제물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속성을 통해서 2차, 3차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게 결과물들이 점점 쌓이고 또 이런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 조리안까지 나오고 현실 방안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하면서 그 토론회든 아니면 연구 이런 결과물을 많이 받아보면서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 및 기관에서의 책임자들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연구가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지만은 해당 사건을 상사나 기관에 즉각 보고하는 항목이 41.6%, 비공식적인 것이 32.6%.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사나 기관 책임자에게 대부분 초창기에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고를 하면은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는 혼자 견디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을 통해서 그냥 풀고 이런 부분들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관에서 책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책임자들이 얼마만큼 자기 직원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지, 그게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밑에 직원들이 그냥 업무는 업무일 뿐이고 일은 일일 뿐이고 몸담고 있는 것은 몸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직원이고 내 속한 직원인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굳이 위에까지 끌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본인들 스스로가 갖는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높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우 개선도 중요하고 뭐 거기에 따르는 일한 만큼만 받을 수 있다면은 사실 행복한 일이지만은, 제가 사회복지 일하면서 저희 선배들한테 아니면 제가 느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 업무 때문에 그만둔다, 힘들어서. 사실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근데 대부분 같이 일하는 동료나 중간관리자, 책임자들의 그런 태도들 때문에 사실 많이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을 많이 봐왔고, 사실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중간관리자로 있겠지만은 중간관리자나 책임자들이 많은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협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사회복지사 모든 여러분들께서 뭐 협회에 대해서 협조해주고 참여해준다는 밑바탕이 깔려있는 전제 조건에서 협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일회성 연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뭐 사회복지사에게 폭언이나 위협, 폭행 행위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들로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기관 중간관리자나 책임자가 정말로 이 사회복지사 내 속한 직원에 대해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또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사자의 지원기구 마련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거기 소송비나 변호사 부분, 선임 부분에서는요, 저는 좀 단순하게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만약 소송을 당했을 경우 그거를 기관 책임자가 변호사를 네가 선임하고 소송 비용을 뭐 협회에서 대중 다 쳤을 때 과연 혼자서 그걸 끌고 갈 수 있느냐? 사실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그만큼 변호사를 만나고 이리저리 불려다녀야 되는 입장에서 책임자는 그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은 최악의 선택,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자체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협회에서 아예 선임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구체적인 방안들까지 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책임자들이나 중간관리자에 대한 교육,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서 아무리 바뀌어도 중간관리자나 기관장의 의식이 한번 바뀌면은 사실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상해보험, 기관장이 굳이 상해보험까지 해줘야 돼? 라고 해버리면은 밑에 사회복지사는 상해보험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기관장이 먼저 상해보험을 받자, 병원에 입원해라 라고 해준다면은 팀장님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좋은 느낌이 사실은 현장에서 여기서 더 일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입원한다고 하면은 일단 표정 변화가 기관장들의 표정 변화가 확 바뀝니다. 입원까지 해야 되나? 라는 약간의 흘리는 말들도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복지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식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그만큼 환경적인 지원 체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전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은 저는 제가 일하는 곳이 사실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와도 무방하지 않은 곳입니다. 노인학대 쪽이다 보니까 뭐 자살하신 분들, 폭력적인 분들, 제가 만난 분 중 최고가 별 5개인 분들도 만났었고요. 근데 별 5개를 모르고 만나는 것과 알고 만나는 건 차이가 크더라고요. 모르고 가서 만났을 때는 그냥 되는데 알고 그 문을 열기까지가 사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창피를 안 하려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세워가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두렵고 창피할 때도 많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이제 24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뭐 2인 1조로 움직이지만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곳입니다. 뭐 노인 학대 피해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욕먹고, 그 다음에 시설 학대에서는 시설 측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욕먹고, 또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민원 들어오면은 공무원들과 민원 사이에서 욕먹고, 이래저래 욕먹는 직업이라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래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7년차 이상이 현재 5명이고요. 4년차 이상이 지금 2명. 어떻게 보면은 총 9명 중에서 7명이 장기 근속자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18년치 임금 테이블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나마 저희 기관장님이 이제 수녀님이셔서 본인 호봉을 좀 내려주셔가지고 직원들 호봉을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차 이상이 5명이고 4년차 이상이 2명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직원들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회복지 필드에서는 바보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생기거나 도와달라고 하면은 바로 가서 또 도와주고, 또 욕먹고도 또 가서 도와주고,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이 필드에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스럽고 존경스럽고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협회나 다른 뭐 기타 여러 가지에서 이런 필드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지원 체계나 뭐 환경적인 체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 부장님 아주 차분하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이다 보니까 저도 돌아보게 되네요.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실무자들에게 스스로 나 때는 이랬어 이러면서 감내하도록 했는지. 사실은 이 사회복지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이, 특히 조직 문화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들 간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용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으로만 이제 기관에서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 가려는 분위기,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이 조직의 변화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토론자분들 말씀 잘, 또 현장의 의견을 잘 정리하셔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다 같이 그냥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좋겠죠?
사전에 우리 이 조사연구 관련해서 또 질문을 몇 가지 미리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최영 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및 안전 실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관장, 단체장 등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교육 시에 실무자나 어떤 중간관리자, 대표자나 어떤 경력별로 인식하는 정도나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교육들이 의무화됐을 경우에 또 하나의 업무 과중이 되진 않을까요? 라는 우려의 의견을 좀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연구 과정상에 혹시 타시의 어떤 복지 현장의 기관별 안전 대응 매뉴얼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생활인 이용자와의 어떤 폭행 사건에 있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아까 버디 시스템에 대한 조사 연구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 실제 2인 1조로 버디 시스템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가동이 되나요? 아까 한 30% 정도 이제 가동되고 있다고 조사 연구 자료는 나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우리 토론하는 과정 중에 아까 최영 부장님이 토론해 주신 말씀에 격하게 동감을 한다는 아주 응원의 댓글이 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명환희 팀장님한테 또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었어요. 명환희 팀장이 사례관리사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질문이 추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먼저 우리 권신영 교수님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토론자님들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평균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이 또한 높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의 민감성은 정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험이 뭐냐 또는 어떤 부분이 폭력이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 직무에서 위배된 거냐라는 인식교육이 우리 종사자들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초기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전에는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가정사회 일로 이렇게 치부가 되다가 이것은 학대고 엄연한 아동의 권리에 위배된다라는 게 이제 점차 누적되면서 저희가 법제화도 되고 지금의 이제 아이들을 지키는 하나의 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 사례가 많이 이제 나와서 이게 공론화되고 우리의 민감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그래야 아까 우리 최영 팀장님 부장님께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또다시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는 또 족쇄로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너네들이 해야 여기가 희망인데 그 희망이 되게끔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내가 느끼는 게 두려움에 대한 경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직무로 인해서 나타나는 직무상의 외상이라는 것을 우리 종사자들이 좀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면 토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얼마든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한 결국적으로는 이 위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제시가 돼도 이게 또 그냥 페이퍼로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협회 차원 또는 우리 연구진 차원 또는 다른 쪽에서 외부적으로 저희들의 또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적인 서비스, 감정적인 서비스,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거는 노동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이러한 이제 맞물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인력에 대한 부분,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 학계나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계속 이제 요구해 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식의 전환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간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대응 매뉴얼을 보면서 내가 기관장이라면 실무자라면 매뉴얼에 뭐가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이 교육을 의무화시키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 가중되지 않나라는 그 의견을 주신 거는 우리가 뭐 성폭력 교육도 매번 의무로 받고 뭐 직장 내 괴롭힘도 받지만 우리가 사실 그게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바쁜데 또 들어야 되나라는 이제 식에 되는 것과 맞물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면 그러한 우려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사자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성범죄가 경력이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 나는 알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알고 가면 선입견이 있지 않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전문가적인 관점이에요. 이 사람의 히스토리로 봐줘야 되지 선입관을 가져가는 건 우리가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가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그 사람을 하나의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을 이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제대로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환경적인 요소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실무자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변호사 지원 또는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법적인 것도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선생님들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제도도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폭력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기관장이나 중간관리급에서 그것을 매뉴얼을 이 대응 매뉴얼은 관리자 또는 기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깨고 계시고 종사자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대응 매뉴얼도 직급 관련된 그러한 매뉴얼 교육이 좀 세분화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디 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인력 부족인데도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좀 풀어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 대응 매뉴얼을 주고 버디 시스템을 우리 기관에서 활용을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이 든다. 그럼 그 비용을 협회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활용하겠어요? 라고 뭐 사업을 신청을 하면 버디 시스템 또는 뭐 청원경찰 이러한 프로그램을 대한 지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기관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는 현상이라면 협회에서 그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학대가 일어나도 갔을 때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아직까지도 안 되는 고위험군들에 대한 경력을 우리가 조금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은 그래서 협회 차원이나 아니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것을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전체계에 또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예비사회복지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거를 하면서요 많은 걸 또 깨닫고요. 예비복지사들이 이제 나가서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선배들의 몫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까 또 질문 중에 우리 명한희 팀장이 사례관리사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이 톡 찍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굳이 저를 더 찍으셨네요. 아니, 토론자는 발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사회관리사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딱 물으시니까 저도 선뜻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지금 팀장 위치가 아니라 사례관리자로 있었을 때 아까처럼 그런 위험에 노출되면서 사례 관리를 했었을 때는 제가 혼자 그냥 감당해야 되는 몫이었었고 그것도 위험이어도 위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당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이제 팀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만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문제를 좀 바라보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이 되고 또 기관의 그 조직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조직 내에서 사례관리자의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이슈화할 수 있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례관리 현장에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들을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팀원분들이 저희 팀장에게, 그리고 팀장이 제가 또 센터장님에게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게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체계를 더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사례관리사가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안전하지 않고 노상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처럼 제가 지나고 보니 운이 좋게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이나 기관들에서 잘 대처해서 그런 위험들을 잘 모면했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좀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기관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되어지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그 변화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이 큰 변화를 겪고 나니까 그래서야 저희들의 위험한 상황들을 좀 얘기하게 되었고 그 위험들이 공유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로 사실 가는 것도 바쁘고 힘들 때는 그런 게 좀 허용이 되지를 않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 실적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둘이 움직이는 거는 이미 좀 어느 한 부분은 업무가 좀 이제 공백이 생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니까 2인 1조로 가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쉽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자의 어떤 안전은 늘 위험받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보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어지고 기관들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좀 그런 대처들, 방안들을 좀 같이 마련해서 그 안전망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할지. 네. 네. 우리 사례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위급 상황에 직접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현장 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시죠. 또 우리 명화팀장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저도 사실 저희 센터에 그렇게 현장 가정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다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2인 1조 못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또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바보 사회복지사였네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라볼수록 보배인 사회복지사, 바보 사회복지사 여러분, 응원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네, 아까 우리 최영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려운 노인보호 그 기관에서 대부분 7년 이상 막 경력을 가지고 급여 호봉도 낮춰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바보 사회복지사인가 봐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어제 그저께죠. 대전복지재단에서 처우 개선 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었는데, 그 대전복지재단의 처우 개선 설명회와 지금 현재 우리 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한 이 토론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되고 있고 가시적인 움직임이 실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결과에 대해서 막연한 계획만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협회 우리 임수진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재단 처우 개선 설명회는 지금 연구 부분을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시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3년이 지나가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 거고, 3차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협회 차원에서는 그 예전에 재단에서는 클라이언트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전반적인 권익 증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협회에서 이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도 지금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이유는 이렇게 단순한 사업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로 갈 수 있기 위한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처우 개선의 안에는 권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보수, 역량, 사기 진작, 안전이라는 4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전에 지금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해보험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안전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안전이라는 것이 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법률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위기 대응이라던가 이런 법률 지원이라던가 이런 권익에 대한 체계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 안에 해야 될 일이 처우 개선 등의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위원들을 만나서 시의원들 만나서 조례를 개정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법적인 제도 안에 사회복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하여 거기에 다양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심리부터 시작을 했고요. 기관에 대한 내용을 갔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냥 이 연구도 그냥 한 건 아니고요.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로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근데 저희가 혼자 할 수는 없죠. 앞에 계신 분들의 많은 또 도움도 필요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3년도 처우 개선 안에 안전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서 또 현재 대전복지재단과 또 사협회가 같이 또 시 차원에서도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 또 그 조례가 다시 개정되는 부분까지 이슈화하는데 같이 발맞추어서 향후 과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지나서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도 주시고 의견들도 주시고 아까 우리 최영 부장님이나 우리 교수님 모두 우리 명환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대전 사회복지사 협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어떤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대전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힘과 응원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대전 지역에 보다 안전한 사회복지사들의 체계가 구축되는 한 5걸음은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한 10걸음 갔다고 할까요? 예. 보다 계단을 올라가는 하나의 좋은 걸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을 또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연구에 책임져 주신 우리 권신영 교수님 감사드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명환 팀장님, 최영 부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모금회 지원 받으셔서 이렇게 또 대전 지역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드시는 데 도움 주신 우리 대전사회복지사협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거 끄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앞서가는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카메라 끄는 거 맞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